2025년 9월 4일 조지아 한국인 집단 연행 사태. 그 참사가 일어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미국의 추한 민낯에 성난 조지아 시민들과 미국 전역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의도가 뻔하게 보이는 미국의 압박에도 절대 머리를 숙이지 않은 한국. 이것이 총알이 되어 트럼프를 관통했습니다. 체포와 관세 폭탄. 최고의 협박이 최악의 수로 돌아온 미국. 그리고 갑이 된 대한민국. 그 놀라운 한판 뒤집기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넥스트 코리아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그날의 아침은 최악이었습니다. 급하게 연락을 받고 출근한 저희 사무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어요. 저는 국제적으로 이슈되는 산업 관련 안보 애널리스트 루이스 마틴이거든요. 조지아에서 한국인이 대거 끌려가는 모습도 아찔했지만 그 공장과 그 인원들의 비자 문제를 알고 있던 제에겐 더 큰 충격이었으니까요. 중요한 배터리 공급망이었고 경제적 손실이 어마무시할 것이며 또한 정식 비자를 소지한 합법 체류자이기에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것이라 생각했거든요. 제가 20년간 국제산업 안보를 분석해오면서 이런 대규모 집단 체포는 처음 봤습니다. 특히 동맹국 기업 직원들을 상대로 한 것은 정말 전례가 없는 일이었어요. 조지아주 현대차 -LG 배터리 공장에서 일하던 300명의 한국인 기술자들이 새벽 6시에 일제히 연행되는 모습을 보며 온몸에 전율이 흘렀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연행 과정이었습니다. 이민세관집행청 요원들이 마치 테러리스트를 체포하듯 수갑을 채우고 죄수복을 입혀서 버스에 태우는 모습이 생중계로 나왔거든요. 평소에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출근하던 한국 기술자들이 범죄자 취급을 받는 장면을 보니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특히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던 김태호 배터리 기술 총괄이 연행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김태호 씨는 LG에서 26년간 근무한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 전문가였거든요. 김태호 씨가 개발한 배터리 기술은 테슬라나 GM 같은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앞다퉈 도입하려고 했던 혁신적인 것들이었어요. 박성민 생산 시스템 책임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대차에서 22년간 일해온 베테랑으로 자동차 생산 라인 최적화 분야에서는 그를 따를 사람이 없다고 평가받는 분이었죠. 박성민 씨가 설계한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은 기존보다 40% 이상 효율을 높인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이진수 품질관리 전문가는 삼성 SDI에서 19년간 근무하며 배터리 품질 관리의 새로운 기준을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이진수 씨의 품질 관리 시스템을 도입한 후 불량률이 10분의 1로 줄어들었다는 보고도 있었거든요. 이런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이 하루아침에 범죄자 취급을 받는다니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더욱이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들 대부분이 정식 기술자 비자를 소지한 합법 체류자들이었거든요. 연행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도 정말 참혹했습니다. 김태호 씨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발급받은 기술자 비자와 각종 증명서를 보여줬는데도 서류 위조 의혹이 있다며 무시당했다고 해요. 박성민 씨도 현대차 본사에서 보낸 공문을 제시했지만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연행되었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일하던 미국인 동료들도 완전히 충격받은 상태였어요. 제가 아는 한 안전관리자는 김태호 팀장이 지난달 폭발 사고 위험을 미리 감지해서 대형 사고를 막아준 분인데 그런 분이 범죄자 취급을 받다니 말이 안 된다고 분노했거든요. 이 사건의 배경을 파악해보니 더욱 소름 돋는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하루 3,000명 체포라는 무리한 목표를 설정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합법 체류자들까지 무차별적으로 연행한 거였어요. 한국인들이 손쉬운 타겟으로 분류되어 표적이 되었다는 내부 증언도 있었습니다. 가장 기가 막힌 건 타이밍이었어요. 이 체포 작전이 벌어진 시점이 바로 한미 관계가 미묘하게 흘러가던 때였거든요. 미국이 한국에게 더 많은 경제적 양보를 요구하고 있던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니까
의도가 뻔히 보였어요. 현대차 LG 배터리 공장은 단순히 한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미국의 전기차 전환 정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전략적 시설이었거든요. 3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투자 규모로 건설되고 있는 최첨단 배터리 생산 기지였어요. 이 공장에서 생산될 배터리는 테슬라의 모델 Y, GM의 볼트, 포드의 라이트닝 픽업 트럭 등 미국 주요 자동차 업체들의 전기차에 공급될 예정이었습니다. 즉, 미국의 전기차 산업 전체가 이 공장에 의존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 모든 게 중단된 겁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사라지자 생산 라인은 즉시 멈췄고 수천 명의 미국인 직원들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배터리 제조는 워낙 정밀한 기술이 필요한 분야라서 한국 기술자들의 노하우 없이는 정말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었거든요. 제가 즉시 파악한 경제적 파급 효과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하루에 1억 달러 이상의 생산 손실이 발생했고, 간접적으로는 협력업체들과 지역 상권까지 연쇄 타격을 받기 시작했어요. 조지아주 전체에서 20만 개가 넘는 일자리가 위험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제가 예상했던 진짜 목적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아침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발표한 내용을 듣는 순간 제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이민 단속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경제 압박이었던 거죠. 한국산 전기차와 배터리 핵심 부품에 대해 25%의 보유 관세를 부과한다는 발표가 나왔을 때 저는 컴퓨터 앞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건 협상 카드가 아니라 완전한 경제적 매질이었거든요. 한국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을 한순간에 박살내려는 의도가 뻔히 보였어요. 더욱 충격적인 건 그 다음에 나온 요구사항이었습니다. 3,500억 달러 이상의 현금을 미국에 투자하라는 요구였어요. 이건 거래가 아니라 강요에 가까웠죠. 1997년 IMF 트라우마를 떠올리게 하는 노골적인 압박이었습니다. 제가 20년간 국제경제를 분석해오면서 이런 식의 협박은 처음 봤어요. 동맹국에 대해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경제적 굴복을 요구하는 건 정말 전례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트럼프 행정부가 얼마나 절박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즉시 분석에 들어간 건 이 압박의 진짜 배경이었어요. 미국이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밀리면서 한국의 배터리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급격히 높아진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이 독립적인 행보를 보이자 이를 강제로 통제하려고 나선 거였죠. 조지아 사태는 바로 이런 맥락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을 인질로 잡아서 한국 정부와 기업들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계산이었어요. 정말 치졸하고 비열한 수법이었죠. 한국 기업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LG 구광모 회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우리 직원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곳에 더 이상 투자할 수 없다고 발표한 거예요. 현대차 정의선 회장도 미국 정부의 일방적인 압박에는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삼성 SDI와 SK이노베이션도 연이어 비슷한 성명을 발표했어요. 한국의 주요 배터리 기업들이 모두 미국에 등을 돌린 거죠. 이는 미국 전기차 산업의 치명적인 타격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어요. 한국 기업들의 투자 중단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관련 주식들이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GM 주가가 하루 만에 20%나 떨어졌고 포드는 18%, 테슬라도 15%나 하락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전기차 관련 부품업체들의 연쇄 폭락이었습니다. 배터리 소재를 공급하는 업체들, 전기차 충전 인프라 업체들까지 모두 영향을 받았거든요. 하루 만에 관련 업계 전체 시가총액이 5천억 달러나 증발했어요. 제가 가장 우려했던 건 공급망의 연쇄 붕괴였습니다. 현대차 LG 배터리 공장은 미국 전기차 산업의 핵심 공급망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 공장이 중단되면
미국의 전기차 생산 목표 달성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었어요. 실제로 테슬라에서는 한국 배터리 공급 없이는 모델 Y 생산 계획 전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내부 보고서가 유출되었습니다. GM도 볼트 전기차 생산 라인이 완전히 중단될 위기라고 발표했어요. 포드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라이트닝 픽업 트럭은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전기차 모델 중 하나였는데 이 역시 한국 배터리 기술에 의존하고 있었거든요. 포드 관계자는 최소 1년은 생산이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부는 더욱 노골적인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국무부에서 한국 대사를 불러서 조속한 해결을 위해 협력하라고 요구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하지만 이는 협력 요청이 아니라 사실상의 최후 통첩이었죠. 상무부에서도 한국 기업들의 투자 중단이 양국 관계에 미칠 악영향을 경고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협박은 오히려 역효과만 낳았어요. 한국 정부와 기업들의 반발만 더욱 키웠거든요. 제가 분석한 바로는 미국이 완전히 잘못된 계산을 한 거였어요. 한국을 일본이나 독일처럼 순순히 따라올 나라로 착각한 거죠. 하지만 한국은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절대 다시는 경제적 굴욕을 당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나라였어요. 더욱이 한국의 배터리 기술력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달해 있었습니다. 중국이나 일본도 따라올 수 없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압박을 가한다고 해서 굴복할 리가 없었죠. 한국 정부의 반응도 예상보다 훨씬 강경했습니다. 외교부에서 동맹국에 대한 일방적 압박은 수용할 수 없다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어요. 기획재정부도 경제 주권 침해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청와대의 반응이었어요. 대통령실에서 우리는 1997년의 그 나라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발표한 거죠. 이는 미국의 압박에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이었습니다. 국민들의 반응도 뜨거웠어요. 온라인에서는 미국 제품 불매 운동이 자발적으로 시작되었고 한국 기술자들을 석방하라는 해시태그가 트렌딩에 올랐습니다.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당당한 한국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하지만 미국은 여전히 자신들의 압박이 통할 거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얼마나 준비된 나라인지 그리고 얼마나 강인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전혀 몰랐던 거죠. 진짜 반전은 바로 이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의 노골적인 압박이 시작된 지 사흘째 되던 날, 저는 정말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보여준 반응은 제가 20년간 국제관계를 분석해오면서 본 것 중 가장 인상적인 것 중 하나였어요. 굴복하기는커녕 오히려 완전히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9월 20일 오전 8시 한국 정부에서 긴급 국정 현안 점검 조정회의가 열렸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이 회의에서 나온 결론은 정말 파격적이었어요. 미국의 일방적 압박에는 절대 굴복하지 않으며 즉시 공급망 다각화에 착수한다는 것이었거든요. 이는 사실상 미국과의 전면전을 선포한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러시아 재진입 검토라는 카드였어요. 2023년 강제로 매각했던 러시아 자산에 대한 2년 내 재인수 권리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냥 형식적인 조항인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 정말 치밀한 준비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얼마나 멀리 내다보고 준비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죠. 제가 내부 소식통을 통해 확인한 바로는 한국 기업들이 이미 몇 달 전부터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비밀리에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카자흐스탄을 통한 우회 생산 전략도 그중 하나였죠. 현대차는 이미 작년부터 카자흐스탄 정부와 비공식 접촉을 통해 생산 시설 구축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었어요. LG와 삼성 SDI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러시아의 극한 기후에서도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특수 배터리 기술을 이미 개발해 놓은 상태였거든요. 영하 40도에서도 정상 작동하는 배터리 기술은 중국이나 일본도 갖지 못한 한국만의 독점 기술이었어요. 현대차 정의선 회장의 기자회견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절대 무릎 꿇지 않는다. 한국 기업은 전 세계 어디서든 환영받을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당당하게 선언했거든요. 정의선 회장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가득 차 있었어요. 특히 1997년에 그 대한민국이 아니다라는 표현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LG 구광모 회장도 마찬가지였어요. 미국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것보다 우리가 미국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겠다고 말했죠. 이런 강경한 입장 표명은 정말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과거 한국 기업들이 보여준 조심스러운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삼성 이재용 회장은 더욱 직설적이었습니다. 우리 반도체 기술 없이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도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 이제 누가 누구를 더 필요로 하는지 보여주겠다고 선언했어요. 이는 사실상 미국에 대한 맞불 작전 선포였죠. 가장 구체적인 움직임은 카자흐스탄 정부와의 긴급 협상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알마티에 연간 4만 5천 대 규모의 조립시설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거예요. 부품을 한국에서 보내고 현지에서 완성한 다음 러시아 시장에 공급하는 구조였습니다. 제가 분석해본 결과 이는 정말 치밀한 전략이었어요. 카자흐스탄에서 조립 공정의 51% 이상을 진행하면 원산지가 바뀌게 되거든요. 완전히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미국의 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었죠. 국제법상 아무 문제가 없는 완벽한 전략이었습니다. 카자흐스탄 정부의 반응도 즉각적이었어요.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이 직접 한국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거든요. 카자흐스탄으로서도 고용 창출과 기술 이전의 기회였기 때문에 양손을 들고 환영할 일이었죠. 더욱 놀라운 건 러시아 정부의 반응이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한국 기업들의 복귀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즉시 발표했어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도 한국은 믿을 만한 파트너라고 공개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도 한국 기업들의 복귀는 상호 이익이 되는 일이라고 언급했어요. 이런 움직임에 대해 미국 정부는 완전히 당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무부에서 한국의 러시아 진출은 제재 위반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지만 한국 정부는 모든 절차를 국제법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맞받아쳤어요. 외교부 대변인은 주권 국가로서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특히 주목한 건 한국 기업들의 기술적 준비 상태였어요. 이미 몇 년 전부터 러시아 시장 복귀를 대비해서 현지화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었던 거죠. 특히 혹독한 러시아 기후에 맞는 배터리 기술은 세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보적인 것이었습니다. 현대차의 경우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 재가동을 위한 시뮬레이션도 이미 완료한 상태였어요. 전쟁이 끝나는 순간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생산 라인 설계부터 인력 배치 계획까지 세밀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LG는 더욱 놀라웠어요. 영하 40도에서도 정상 작동하는 특수 배터리를 이미 개발 완료한 상태였거든요. 이런 기술은 테슬라도 비아디도 갖지 못한 한국만의 독점 기술이었습니다. 러시아의 혹독한 겨울에도 끄떡없는 배터리 기술이었죠. 삼성 SDI는 군용 등급의 내구성을 가진 배터리 기술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영하 50도에서 영상 60도까지 모든 기후에서 작동하는 배터리였습니다. 이런 기술력은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한국 정부의 지원도 전방위적이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고, 기획재정부도 필요한 모든 금융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개발은행도 즉시 특별 금융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원에 나섰습니다. 국민들의 반응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온라인에서는 대한민국 파이팅이라는 해시태그가 실시간 트렌딩에 올랐고 당당한 외교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히 젊은 층들이 이제 우리도 당당하게 나갈 때가 됐다며 열렬히 지지했어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미국 제품 불매 운동이 자발적으로 시작되었어요. 애플 아이폰 대신 삼성 갤럭시를 사자는 움직임이 확산되었고 스타벅스 대신 한국 커피 브랜드를 이용하자는 캠페인도 벌어졌습니다. 해외 교민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미국 거주 한인들조차 조국이 자랑스럽다며 지지를 보냈어요. 특히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한국인 엔지니어들은 한국 기술력에 대한 자부심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구글과 애플에서 일하는 한국인 개발자들도 이제 한국이 진짜 기술 강국임을 보여줄 때라고 했어요. 제가 가장 놀라웠던 건 한국 기업들의 기술적 자신감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우리 반도체 기술 없이는 미국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당당하게 말했고 SK하이닉스도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우리가 절대 강자라고 선언했어요. 이런 자신감의 배경에는 실제 기술력이 뒷받침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배터리 기술은 이미 중국을 완전히 앞서고 있었고 반도체 기술도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에 달해 있었거든요. 특히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한국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었어요. 국제사회의 반응도 흥미로웠습니다.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한국의 당당한 외교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특히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권리 행사라고 평가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경제적 자주권을 지키는 것은 모든 국가의 권리라고 지지 의사를 밝혔어요. 일본의 반응은 더욱 의외였습니다. 그동안 한국과 복잡한 관계에 있었던 일본이 이번에는 한국 편에 선 거예요. 우리도 미국의 일방적 압박을 받고 있다며 암묵적으로 연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아시아 국가들 간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언급했어요. 중국의 반응은 더욱 적극적이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러브콜을 보냈고 아시아 국가들 간의 상생 협력을 강조했어요. 시진핑 주석도 한국은 믿을 만한 파트너라고 공개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도 한국의 입장을 이해한다며 지지 의사를 밝혔어요. 브라질, 멕시코, 터키 등 주요 신흥국들도 한국의 입장에 공감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가장 상징적이었던 건 유럽연합의 반응이었어요.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이 모든 국가는 경제적 자주권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며 간접적으로 한국을 지지했거든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저는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절대 이런 압박을 견디지 않는다. 반드시 새로운 길을 찾을 것이다라는 제 예측이 정확했던 거예요. 한국은 더 이상 누군가의 압박에 굴복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당당한 중견국으로 성장한 거였죠. 한국에 대한 모색이 본격화되면서 저는 러시아 현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제 국제 네트워크를 총동원했습니다. 20년간 쌓아온 현지 인맥들을 통해 확인한 러시아 시장의 반응은 정말 놀라웠어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극적이고 감동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가장 먼저 연락한 건 모스크바의 자동차 딜러 알렉산드르 페트로프였습니다. 알렉산드르와는 1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는데 그가 보내온 첫 보고서부터 충격적이었어요. 루이스,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 중고 한국 차가 신차 중국 차보다 30%나 비싸게 팔리고 있다고. 처음엔 오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드르가 보내온 실제 거래 내역서를 보니 정말이었어요. 2020년식 현대 솔라리스 중고차가 2024년식 중국 브랜드 신차보다 비싸게 거래되고 있었거든요. 이건 정말 상식을 뒤엎는 일이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딜러 드미트리 소콜로프도 비슷한 증언을 보내왔어요. 한국 차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이야. AGR 매장만 봐도 알 수 있어. 현대차 로고만 달고 있는데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거든. AGR은 현대차가
러시아에서 철수한 후 현지에서 만든 브랜드였습니다. 현대차 로고와 디자인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는데 부품 공급 문제로 생산량이 극히 제한적이었어요. 그런데도 러시아 자동차 시장에서 판매 순위 8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거였죠. 노보시비르스크의 정비소 사장 이반 볼코프가 보내온 영상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루이스, 이걸 봐. 우리 정비사들이 아직도 현대차 정비 매뉴얼을 간직하고 있어. 손이 기억한다고 해. 언제든 한국 차가 돌아오면 바로 서비스할 수 있다고. 영상 속에서 베테랑 정비사 세르게이 이바노프가 말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 차는 고치는 재미가 있어요. 구조가 합리적이고 부품 교체도 쉽거든요. 중국 차는 고쳐도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데 한국 차는 한 번 고치면 오래 가요. 크라스노야르스크의 중고차 딜러 안드레이 코발렌코가 보내온 자료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중고 삼성 갤럭시 폰이 새로 나온 중국 스마트폰보다 비싸게 팔리고 있어. 러시아 소비자들이 내구성을 중시하거든. 제3국을 경유해서 러시아로 들어오는 중고 한국 제품들이 프리미엄을 받고 있다는 증언이 계속 이어졌어요. 예카테린부르크의 전자제품 매장 사장 니콜라이 그리고리 F는 3년 된 중고 삼성폰이 새 중국 폰보다 20% 비싸도 고객들이 찾는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러시아 소비자들의 총 소유 비용 계산이었어요. 볼고그라드의 고객 미하일 페도로프가 보내온 증언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중국 차가 저렴해서 샀는데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와요. 한국 차는 비싸지만 오래 타니까 결국 더 경제적이에요. 이런 현상의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 저는 러시아 자동차 사용자 온라인 커뮤니티를 분석해봤습니다. 포럼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키워드가 내구성과 신뢰성이었어요. 특히 차라리 중고 한국 차라는 제목의 게시글들이 급증하고 있었습니다. 한 러시아 사용자가 올린 글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10년 된 현대 엑센트를 아직도 타고 있어요. 친구가 새 중국차를 샀는데 벌써 3번이나 고장났거든요. 저는 한국차로 바꿀 생각 없어요. 로스토프 나도누의 택시기사 알렉산드르 쿠즈네초프의 증언도 흥미로웠습니다. 현대 솔라리스로 택시를 10년째 하고 있어요. 20만 킬로미터 넘게 탔는데 아직도 멀쩡해요. 중국차로 바꾼 동료들은 계속 수리비 때문에 골치 아파하거든요. 더욱 감동적인 건 한국차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애정이었습니다. 칼루가의 현대차 오너 클럽 회장 드미트리 레베데프가 보내온 메시지가 가슴을 뭉클하게 했어요. 우리는 단순한 고객이 아니라 한국차 가족이에요. 정기 모임을 가지면서 서로의 차를 점검해주고 정비 경험을 나누고 있어요. 이 오너 클럽은 현대차가 철수한 후에도 계속 활동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회원들이 서로 부품을 구해주고 정비 정보를 공유하며 심지어 카자흐스탄이나 키르기스스탄에서 부품을 직접 공수해오기도 했어요. 사마라의 부품업체 사장 블라디미르 오를로프의 증언도 놀라웠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손해지만 한국차 부품 사업을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정말 필요해하는 고객들이 있거든요. 최소한의 재고는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가장 상징적이었던 건 병행 수입 현황이었어요. 러시아 정부가 발표한 병행 수입 허용 품목 리스트에 현대차, 기아차, 심지어 제네시스까지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이는 러시아 정부도 한국차에 대한 수요를 인정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극동 지역 블라디보스토크의 수입업체 사장 유리김의 보고서가 흥미로워요. 카자흐스탄과 몽골을 통해 들어오는 한국차 물량이 전년 대비 50% 증가했어요. 심지어 침수차나 사고차까지 요청받을 정도예요. 이런 현상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모든 한국 제품에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첼야빈스크의 전자제품 수리점 사장 이고르 시도로프는 중고 삼성 세탁기를 고쳐서 재판매하는 사업이 급성장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러시아 소비자들의 브랜드 충성도였습니다. 톰스크의 고객 옐레나 볼코바가 보내온 증언이 감동적이었어요. 아버지가 물려준 현대 투싼을
15년째 타고 있어요. 새 차로 바꿀 돈이 있지만 정이 들어서 못 바꾸겠어요. 한국차가 돌아오면 그때 바꿀 생각이에요. 우파의 자동차 정비 교육센터 원장 안드레이 모로조프의 계획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퇴직한 현대차 정비사들을 재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했어요. 한국차가 다시 들어오면 바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가장 의미 있었던 건 젊은 세대의 반응이었어요. 페름의 대학생 안나 포포바가 보내온 메시지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현대차는 믿을만하다고 하셨어요. 저도 첫 차는 한국차로 사고 싶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증언들을 종합해보니 한 가지 명확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러시아 시장에서 한국 제품들이 역주행하고 있었어요. 신제품 시장에서는 밀려났지만 중고 시장에서는 프리미엄을 받으며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오렌부르크의 경제학 교수 세르게이 베르시닌의 분석이 정확했어요. 러시아 소비자들이 가격 경쟁력이 아니라 장기적인 가치와 신뢰성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있어요. 중국 제품의 급속한 확산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엄 세그먼트에서는 여전히 한국 제품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케메로보의 시장조사 전문가 마리나 그로모바의 보고서도 같은 결론이었어요. 브랜드 신뢰도 조사에서 한국 브랜드들이 여전히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어요. 현대, 기아, 삼성, LG 모두 높은 신뢰도를 받고 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대기 고객들의 존재였어요. 야로슬라블의 딜러 미하일 노비코프는 현대차가 다시 들어온다면 즉시 구매하겠다는 고객 리스트가 3,000명이 넘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이반테 에프카의 고객 세르게이 파블로프의 말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중국 차를 샀다가 후회했어요. 이제 한국 차만 기다리고 있어요. 품질이 다르거든요. 한국 차는 믿을 수 있어요. 이런 현지 상황을 파악하면서 저는 한국 기업들의 러시아 복귀가 단순한 우회가 아니라 정말 필요에 의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러시아 소비자들이 진심으로 한국 제품을 그리워하고 있었고 중국 제품으로는 채울 수 없는 신뢰의 공백이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러시아에서 한국차에 대한 열망이 확인되는 동안 미국 내부에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조지아 사태가 벌어진 지 일주일이 지나자 현지에서부터 거센 반발이 시작되었어요. 제가 20년간 미국 정치를 지켜보면서 이렇게 풀뿌리부터 올라오는 분노는 처음 봤습니다. 가장 먼저 목소리를 낸 건 조지아주 현대차 -LG 공장에서 함께 일했던 미국인 동료들이었어요. 안전관리자 데이비드 존슨이 지역 방송국에 출연해서 한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김태호 팀장이 지난달 배터리 셀 과열 사고를 미리 감지해서 대형 폭발을 막아준 분이에요. 그런 분이 범죄자 취급을 받다니 정말 말이 안 됩니다. 데이비드 존슨의 증언은 즉시 화제가 되었어요. 그가 설명한 사건은 정말 아찔한 것이었거든요. 배터리 테스트 중에 열폭주 현상이 발생할 뻔했는데 김태호 씨가 재빨리 상황을 파악하고 즉시 대피 지시를 내려서 큰 사고를 막았다는 거였죠. 김태호 씨는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저를 포함해서 현장에 있던 30명이 다 다쳤을 거예요. 데이비드 존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영어가 서툴러도 열심히 안전 교육을 해주시면서 동료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시더군요. 용접 전문가 로버트 밀러의 증언도 감동적이었습니다. 박성민 책임자 없으면 우리 공장 돌아갈 수 없어요. 알루미늄 배터리 케이스 용접은 정말 까다로운 기술인데 박성민 씨가 개발한 용접 기법은 혁신적이었거든요. 로버트 밀러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했어요. 기존 방식으로는 불량률이 5%였는데 박성민 씨 방법을 쓰니까 0.2%까지 떨어졌어요. 생산성도 40%나 향상되었고요. 그런 분을 범죄자라고 부르는 건 우리에 대한 모독이기도 해요. 전기 시스템 엔지니어 제임스 데이비스도 온라인에 글을 올렸어요. 이진수 품질관리 전문가의 검사 시스템은 정말 예술 수준이었어요. 미세한 결함까지도 놓치지 않는 정밀함이 있었거든요.
그분 덕분에 우리 제품 품질이 세계 최고 수준에 달할 수 있었어요. 이런 현장 증언들이 하나둘 온라인에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한국 선생님들을 풀어주세요라는 해시태그가 지역 소셜미디어에서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현장 노동자들이 하나둘씩 자신들의 경험담을 공유하기 시작한 거죠. 전기 기술자 마이클 데이비스는 사진 공유 사이트에 박성민 씨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며 진정한 동료를 석방하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기계 정비사 톰 윌슨도 김태호 총책임자는 제게 아버지 같은 분이에요. 그분 덕분에 저는 더 나은 기술자가 될 수 있었어요 라고 썼어요. 하지만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한국 전쟁 참전 용사들이 나서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91세의 프랭크 워커 할아버지가 지역 텔레비전에 출연한 일은 정말 큰 화제가 되었어요. 나는 91세의 나이로 여기 서 있습니다. 프랭크 워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어요. 75년 전 한국에서 함께 피를 흘린 전우들을 생각하며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그 나라 사람들을 이렇게 대해서는 안 돼요. 프랭크 워커 할아버지는 한국 전쟁 당시의 기억을 생생하게 들려주었습니다. 영하 40도의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도 한국 사람들은 우리를 도와주었어요. 그들의 집을 내주고 마지막 남은 음식까지 나눠주었죠. 우리는 생사를 함께하는 전우였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프랭크 워커 할아버지가 직접 겪은 에피소드였어요. 내 곁에서 함께 싸우던 한국군 병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중국군의 총탄을 막아서 내 목숨을 구해줬어요. 그 은혜를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이 인터뷰 영상이 온라인에 올라가자 하루 만에 100만 조회수를 넘어섰어요. 댓글란에는 할아버지 말씀이 맞다. 동맹을 이렇게 대하면 안 된다. 우리가 잘못했다는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89세의 조지 밀러 할아버지도 가세했어요. 한국 전쟁 때 내 목숨을 구해준 한국군 병사가 있었어요. 조지 밀러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 은혜를 평생 잊을 수 없어요. 지금 구치소에 있는 한국 기술자들을 보면 그때 그 전우가 떠올라요. 83세의 윌리엄 존슨 할아버지도 비슷한 증언을 했어요. 한국에서 같이 싸운 미군과 한국군은 하나였어요. 같은 참호에서 밥을 나눠 먹고 서로의 목숨을 구해줬죠. 그런 나라 사람들을 범죄자 취급한다니 말이 안 됩니다. 참전용사회에서도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전쟁에서 함께 피를 흘린 혈맹을 이렇게 대할 수 없다. 우리는 한국 기술자들의 즉시 석방을 요구한다는 내용이었죠. 이 성명에는 전국의 주요 참전용사 단체들이 모두 서명했어요. 이런 참전용사들의 목소리는 특히 보수층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금까지 불법은 불법이다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던 사람들도 동맹국에 대한 예의는 지켜야 한다며 입장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 군수 톰 스미스의 분노는 특히 격렬했습니다. 우리 지역이 완전히 망가지고 있어요. 3년 전부터 현대차 -LG 공장 유치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세요? 세금 감면부터 인프라 구축까지 모든 걸 투자했는데 이제 모든 게 물거품이 되었어요. 톰 스미스 군수는 더욱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설명했어요. 직접 고용 2만 명, 간접 고용 5만 명이 위험에 처했어요. 우리 카운티 전체 인구가 10만 명인데 절반의 생계가 걸린 문제라고요. 연방정부가 우리를 버렸어요. 조지아주 상원의원 존 패디라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건 국가안보가 아니라 정치적 쇼예요. 합법적으로 일하던 사람들을 범죄자 취급해서 우리 주 경제를 망가뜨리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조지아 주민들에게 사과해야 해요. 현장 노동자들의 시위도 본격화되었습니다. 로버트 존슨 안전관리자가 주도한 우리의 선생님들을 석방하라 운동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되기 시작한 거예요. 매일 구치소 앞에서 소규모 시위가 벌어졌고 주말에는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가장 상징적이었던 건 태극기와 성조기를 함께 든 시위대의 모습이었어요. 한미동맹은 피로 맺어진 것이라고 적힌 현수막도 있었고
혈맹을 배신하지 말라는 구호도 들렸습니다. 지역 교회에서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브라이언 카운티 제1침례교회의 존 스미스 목사님이 주일 설교에서 이 문제를 언급한 거예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맹국에서 온 사람들을, 그것도 우리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사람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이 설교는 지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조지아주 전체 교회들이 연대 성명을 발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대하자는 종교적 가치와 동맹국에 대한 예의라는 외교적 가치가 결합된 강력한 메시지였죠. 지역 고등학교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브라이언 카운티 고등학교의 학생회가 한국 기술자들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거예요. 학생회장 에밀리 존슨 양의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학교에서 한국 전쟁과 한미 동맹에 대해 배웠는데 동맹국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는 건 잘못된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도 일자리 때문에 걱정하고 계시는데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어요. 젊은 세대의 이런 목소리는 지역 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기성세대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계기가 된 거죠. 특히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젊은 층의 지지를 얻기 시작했어요. 경제적 파급 효과도 점점 가시화되고 있었습니다. 하루 2억 달러의 직접 손실과 20만 개의 일자리 위험이라는 수치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지역 상권도 완전히 침체되었고 부동산 가격도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지아주 경제개발청장 마크 윌슨의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조지아주가 기업하기 좋은 주라는 이미지가 완전히 실추되었어요. 다른 외국 기업들도 투자를 재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이런 상황들이 종합되면서 조지아주 전체가 연방정부에 대한 분노로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보수적인 공화당 지지 지역에서조차 이건 아니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참전 용사들의 도덕적 권위와 현장 노동자들의 절실한 호소, 그리고 종교계의 지지가 하나로 모이면서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조지아주에서 분노의 목소리가 커져가는 동안 저는 한국 기업들에 대한 전략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카자흐스탄을 통한 우회 생산 계획은 정말 놀라운 수준의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제가 20년간 글로벌 공급망을 분석해오면서 이렇게 정교한 전략은 처음 봤습니다. 10월 첫째 주 알마티에서 열린 한 카자흐스탄 경제협력회의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어요. 현지에서 직접 확인한 준비 상황은 정말 감탄스러웠습니다. 현대차가 선정한 알마티 산업단지는 이미 기반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고 연간 4만 5천 대 규모의 조립라인 구축이 가능한 상태였어요. 카자흐스탄 투자개발부 장관 바흐티아르 오마로프와의 면담에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 기업들과의 협상이 이미 작년부터 비공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정말 치밀한 준비였죠. 이런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책을 마련한 한국의 선견지명에 감탄했습니다. 현대차의 현지 법인장 이정훈 상무와의 인터뷰에서 더욱 구체적인 계획을 들을 수 있었어요. 우리는 단순한 우회 생산이 아니라 완전한 현지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조립 공정의 60% 이상을 진행해서 원산지 표시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에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품질 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 본사와 동일한 품질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최첨단 검사 장비를 도입하고 한국에서 숙련된 품질 관리 전문가들을 파견할 계획이었어요. 품질에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는 현대차의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계획은 더욱 야심적이었어요. 배터리 모듈 조립 공장을 카자흐스탄에 구축해서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전체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전략이었거든요. LG에너지솔루션 중앙아시아 총괄 김성호 상무의 설명이 흥미로웠습니다. 카자흐스탄의 지정학적 위치가 정말 완벽해요. 러시아, 중국, 유럽을 모두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생산한 배터리를 유라시아 경제연합 전체에 공급할 수 있어요. 김성호 상무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삼성 SDI도 비슷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카자흐스탄 남부 시무켄트에 배터리 팩 조립 공장을 건설해서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전역에 공급하겠다는 계획이었죠. 삼성 SDI 해외사업부 박민수 부사장의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미국이 우리를 밀어내려고 하지만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중앙아시아는 아직 개척되지 않은 블루오션이거든요. 러시아 시장과 합치면 엄청난 규모의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거죠. 가장 놀라웠던 건 법적 검토의 치밀함이었어요. 국제법 전문가들이 수개월에 걸쳐 모든 절차를 검토했고 어떤 제재 조항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거든요.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국제통상 전문가 이혜진 변호사의 설명이 명쾌했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실질적인 가공이 이뤄지면 완전히 새로운 제품이 되는 거예요. 원료는 한국에서 왔지만 최종 제품은 카자흐스탄산이 되는 거죠. 이는 완전히 합법적인 거래입니다.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특혜 관세도 큰 장점이었어요. 카자흐스탄에서 생산된 제품은 러시아로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었거든요. 이는 중국 제품보다 가격 경쟁력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카자흐스탄 정부의 지원도 적극적이었어요.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한국 기업들을 위한 특별 경제구역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거든요. 세금 감면, 토지 무상 임대, 행정 절차 간소화 등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어요. 국제사회의 반응도 흥미로웠습니다. 유럽연합에서는 한국의 전략적 접근을 주목하고 있었어요. 독일 올라프 숄츠 총리가 공식 성명을 발표한 거죠. 독일은 전 세계 우수한 기술 인재들을 언제나 환영한다. 특히 한국의 뛰어난 배터리 기술자들께서는 독일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으실 수 있을 것. 이는 사실상 미국을 겨냥해서 한국 기술자들을 유치하겠다고 나선 거였어요. 독일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미국과 반대되는 입장을 표명한 건 정말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프랑스의 반응도 즉각적이었어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한국 대사를 불러서 프랑스는 한국 기술자들에게 붉은 카펫을 깔아드리겠다고 약속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프랑스 정부는 더 나아가 한국 배터리 기업들에게 특별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가장 의외였던 건 일본의 반응이었어요. 그동안 한국과 복잡한 관계에 있었던 일본이 이번에는 한국 편에 선 거죠. 일본 경제산업상 사이토 게니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기술에는 국경이 없으며 우수한 인재는 어느 나라든 환영받아야 합니다. 일본은 한국의 우수한 기술자들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미국의 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었어요. 중국의 반응은 더욱 적극적이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직접 성명을 발표한 거예요. 기술 혁신과 인재 교류에는 국경이 없다. 한국의 훌륭한 기술자들을 중국은 최고의 예우로 모시겠다. 베이징에서 발행되는 관영 신문들은 미국이 놓친 한국 기술자들에게 중국은 무한한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기사를 일면에 실었어요. 중국 상무부는 더 나아가 한국 배터리 기업들에게 특별 경제 구역을 조성해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 회사인 ASML의 피터 베닝크 회장이 우리 반도체 장비 없이는 미국도 아무것도 만들 수 없다며 직설적으로 미국을 비판한 거예요. 한국 기술자들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ASML은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네덜란드가 미국 편에서 한국 편으로 돌아섰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대만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나왔어요. TSMC 회장 류더인이 반도체와 배터리는 미래 산업의 핵심이며 이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발표했거든요. 대만 정부도 기술 인재에 대한 차별은 글로벌 혁신을 저해한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유럽연합-아시아 기술 동맹 대 미국의 대립 구도가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한국, 일본, 대만, 네덜란드, 독일이 연대하는 구도가 선명해진 거죠. 미국 대 글로벌 기술 동맹의 대립각이 뚜렷해졌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대응도 더욱 공격적이 되었어요. 현대차 정의선 회장이 추가 성명을 발표한 거예요. 30조 원 규모의 모든 미국 투자를 전면 재검토하며 유럽과 아시아로 투자 방향을 전환하겠다. LG 구광모 회장도 미국 조지아주와 미시간주의 모든 투자 계획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어요. 삼성 SDI는 텍사스주 배터리 공장 건설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했고, SK이노베이션도 미국 내 모든 프로젝트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발표들이 나가자마자 월스트리트가 완전히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GM 주가가 하루 만에 25%나 폭락했습니다. 포드는 23%, 테슬라도 20%나 떨어졌어요. 한국 배터리 기업들과의 협력 관계 때문에 연쇄 타격을 받은 거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 투자를 중단하면서 유럽과 아시아로 투자처를 변경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는 향후 10년간 글로벌 기술 지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변화였습니다. 독일의 폴크스바겐이 한국 배터리 기업들과 대규모 합작 계약을 체결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원래 미국에 투자하려던 자금을 독일로 돌린다는 내용이었죠. 프랑스의 르노도 비슷한 계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중국은 더욱 적극적이었어요. 중국 정부에서 한국 기술자 특별 영주권을 신설한다고 발표한 거예요. 한국 배터리 기술자들에게 중국 영주권을 주고 최고 수준의 대우를 제공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변화들을 보면서 미국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았어요. 단순히 경제적 손실을 넘어서 글로벌 기술 생태계에서의 주도권을 잃을 위험에 처한 거였거든요. 미국이 스스로 고립의 길을 선택한 셈이었습니다. 글로벌 기술 동맹이 형성되고 한국 기업들의 투자 철회가 본격화되면서 드디어 워싱턴에서도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10월 둘째 주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동맹국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주제로 한 청문회 개최가 확정된 거예요. 저도 국제경제 전문가로서 주요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었는데 이 청문회가 사태의 결정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청문회 당일 워싱턴의 의회 청문회장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수많은 카메라와 기자들, 그리고 방청석을 가득 메운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조지아주에서 온 현장 노동자들과 참전 용사들이 방청석 앞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마이클 매컬 외교위원장이 첫 질문을 던지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루이스 마틴 박사님, 국제경제 전문가 입장에서 이번 사건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것은 단순한 이민 단속이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답했어요. 미국 경제사에 길이 남을 자해 행위라고 평가합니다. 20년간 글로벌 공급망을 분석해오면서 이렇게 심각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수치들을 제시했어요. 현재까지 25개 주에서 연쇄적 경제 타격이 발생했고 일주일에 15억 달러의 직접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간접 손실까지 포함하면 그 배는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저를 지지하는 질문들을 했고 공화당 의원들도 예상보다 우호적이었어요. 특히 한국 기업 투자가 많은 주 출신 의원들은 지역 경제 회복을 강조하며 빠른 해결책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청문회의 진짜 하이라이트는 이민세관 집행청 내부 고발자의 증언이었어요. 12년간 근무한 베테랑 요원 마크 톰슨이 공식적으로 내부 상황을 폭로한 거죠. 마크 톰슨의 첫 마디부터 청문회장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하루 3,000명 체포 지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목표였습니다. 마크 톰슨의 충격적인 증언이었어요. 그래서 합법적인 체류자들까지 단속 대상에 포함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요원들 중에서도
이런 방식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그 다음 증언이었어요. 한국인들을 의도적으로 표적화한 이유는 손쉬운 타겟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언어 장벽과 법적 대응 능력 부족을 이용한 거였죠. 청문회장 전체가 술렁거렸습니다. 방청석에서는 탄식 소리가 들려왔고 기자들은 부지런히 메모를 적고 있었어요. 이는 정치적 실적을 위한 무차별 체포 작전이었다는 게 공식적으로 확인된 순간이었습니다. 마크 톰슨은 더욱 구체적인 내부 지시사항들을 공개했어요. 상부에서는 아시아계부터 우선 체포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은 조용히 끌려갈 것이라고 판단했던 거죠. 정말 치욕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저희는 법 집행관이지 정치적 도구가 아닙니다. 마크 톰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사람들을 정치적 목적으로 연행하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 정말 괴로웠습니다. 데이비드 존슨 안전관리자의 증언도 감동적이었어요. 김태호 총책임자가 저를 구해준 그날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데이비드 존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 사람을 범죄자라고 부르는 건 저에 대한 모독이기도 합니다. 데이비드 존슨은 김태호 씨와의 구체적인 에피소드들을 생생하게 증언했어요. 김태호 씨는 단순히 기술을 가르쳐주는 것뿐만 아니라 안전의식까지 심어주셨어요. 기술보다 생명이 더 소중하다고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로버트 밀러 용접공도 출석해서 증언했어요. 박성민 책임자가 가르쳐준 기술 덕분에 우리 공장의 불량률이 10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분이 범죄자라니 말이 안 됩니다. 로버트 밀러는 더욱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어요. 박성민 씨가 오기 전에는 알루미늄 용접 불량률이 5%였는데 박성민 씨 기법을 도입한 후 0.2%까지 떨어졌어요. 생산성도 40% 향상되었고요. 참전 용사 프랭크 워커 할아버지의 증언은 청문회장 전체를 숙연하게 만들었어요. 나는 75년 전 한국에서 함께 피를 흘린 전우들을 기억합니다. 프랭크 워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어요.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도 한국 사람들은 우리를 도와주었어요. 마지막 남은 음식까지 나눠주면서 말이죠. 그런 나라 사람들을 이렇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프랭크 워커 할아버지의 증언에 방청석에서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청문회 실황이 전국에 중계되면서 여론이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시간 시청자 댓글에는 이제야 진실을 알았다. 동맹국을 이렇게 대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사과해야 한다는 반응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온라인에서는 내부 고발자 증언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고 소셜미디어에는 한국 기술자들을 지지하는 게시물들이 폭증했습니다. 특히 한국 기술자들을 석방하라는 해시태그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어요. 청문회 이틀 후 주요 언론들이 연일 이 문제를 집중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CNN이 정치적 실적을 위한 무차별 체포 작전이라는 제목으로 특집 방송을 내보냈고 앤더슨 쿠퍼가 직접 앵커를 맡아서 심층 분석을 제공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의 품격 실추라는 사설을 일면에 실었어요. 세계 최강국이 동맹국 기술자들을 이렇게 대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라는 날카로운 비판이었죠. 뉴욕타임스도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이 경제와 외교에 미치는 악영향이라는 심층 기사를 실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폭스뉴스까지 논조를 바꾸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한국은 우리의 중요한 동맹국이다.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보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보수 매체까지 정부 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도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국 단위로 72%가 한국 기술자들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답했어요. 조지아주에서는 78%에 달했죠. 더욱 중요한 건 공화당 지지층에서도 65%가 석방에 찬성한다는 결과였어요. 참전 용사들의 증언과 현장 노동자들의 호소, 그리고 청문회에서 드러난 진실이 보수층의 마음도 완전히 움직인 거죠. 공화당 내부의 균열도 더욱 커졌습니다.
텍사스주 출신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이 한국은 우리의 중요한 동맹국이다.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건 옳지 않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어요. 플로리다주 출신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도 국가 안보와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를 환영해야 한다며 정부 정책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트럼프의 핵심 지지자들이었는데 이런 비판이 나온다는 건 정치적으로 큰 의미였어요. 조지아주 출신 공화당 하원 의원 마저리 테일러 그린도 입장을 바꿨습니다. 300명의 한국 기술자를 구금하는 것이 우리 주에 도움이 되나요? 이건 우리 경제의 자해 행위입니다. 기업계의 압박도 더욱 거세졌어요. 실리콘밸리의 주요 기업 최고 경영자들이 연명으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글로벌 인재 확보와 기술 혁신을 위해서는 열린 이민 정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어요. 일론 머스크는 더욱 직설적으로 나섰습니다. 한국 배터리 없으면 테슬라도 없다. 이제 그만하자라고 소셜미디어에 올렸어요. 1시간 만에 100만 개의 좋아요와 10만 개의 리트윗을 기록했습니다. 워렌 버핏도 추가 인터뷰에서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미국 경제 전체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정치적 체면보다는 경제적 현실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도 압박이 거세졌습니다.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JP모건 등 주요 투자은행들이 한국 관련 투자 중단으로 인한 장기적 손실을 경고하는 보고서들을 연달아 발표했어요. 국제사회의 압박도 계속되었습니다.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동맹국들이 기술 인재의 자유로운 이동 보장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어요. 유럽연합에서는 더 나아가 미국의 차별적 이민 정책에 대한 우려를 공식 표명했습니다. 이런 모든 압력이 종합되면서 백악관 내부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국무부와 상무부에서 관계 개선 필요성에 대한 내부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법무부에서도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었어요. 사안 재검토라는 명목으로 한국 기술자들의 구금 상황을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다는 거였죠. 일부 기술자들의 조건부 석방도 조심스럽게 논의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공식적인 정책 변화는 없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강력한 이민 단속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압력이 한 점으로 모여들고 있었고 변화는 시간 문제라는 것이 누구의 눈에도 명확했어요. 모든 압력이 한 점으로 모여들면서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도래했습니다. 10월 넷째 주 카자흐스탄 알마티 공장에서 첫 번째 한국 차가 생산 라인을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이는 단순한 자동차 생산이 아니라 새로운 글로벌 공급망의 탄생을 알리는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현대차 알마티 공장의 첫 완성차는 솔라리스 모델이었어요. 한국에서 보낸 부품들이 카자흐스탄에서 완벽하게 조립되어 나온 첫 번째 차량이었죠. 현지 법인장 이정훈 상무가 보내온 사진을 보니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현대차 엠블럼이 선명하게 빛나는 은색 세단이 공장 앞에 서 있었거든요. 루이스,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정훈 상무의 목소리에는 감격이 묻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차가 라인에서 나오는 순간 현지 직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한국과 카자흐스탄이 함께 만든 기적이라고 하더군요. 더욱 놀라운 건 러시아 시장의 반응이었어요. 알마티에서 생산된 첫 번째 솔라리스가 모스크바 매장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모스크바 딜러 알렉산드르 페트로프가 보내온 영상을 보니 정말 장관이었어요. 드디어 돌아왔구나. 영상 속에서 한 러시아 고객이 차체를 어루만지며 중얼거리는 모습이 제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2년간의 기다림이 끝나는 순간이었죠. 이 느낌이야. 바로 이거야라고 말하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격이 담겨 있었어요. 예약 현황도 폭발적이었습니다. 첫 주 만에 3,000대 예약이 몰려들었다는 보고였거든요. 상트페테르부르크 딜러 드미트리 소콜로프는 대기줄이 형성되고 있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고객들이 시승도 하지 않고 바로 계약서에 사인해요. 브랜드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가장 의미 있었던 건 러시아 시장 점유율이었어요. 카자흐스탄에서 생산된 한국 차가 출시 한 달 만에 러시아 자동차 시장에서 15위까지 올라선 거예요. 공급량이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과를 거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노보시비르스크의 서비스 센터 사장 이반 볼코프의 보고도 감동적이었어요. 2년간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던 현대차 전용 장비들이 다시 가동되기 시작했어요. 정비 라인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베테랑 정비사 세르게이 이바노프의 말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손이 다시 기억해내고 있어요. 2년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몸에 밴 기술은 사라지지 않았더군요. 현대차 진단 장비를 다시 만져보며 환한 미소를 짓는 세르게이의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성공보다 더 중요한 건 글로벌 차원에서 일어난 변화였어요. 한국이 보여준 제재 속 합법적 돌파 모델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한국의 공급망 다각화 전략을 케이스 스터디로 채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위기를 기회로 바꾼 전략적 사고라는 제목으로 연구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하버드에서 한국 기업의 전략을 교육 사례로 삼는다는 건 정말 큰 의미였습니다. 독일의 주요 컨설팅 업체 맥킨지에서는 한국식 공급망 다각화 모델이라는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제재라는 제약 조건 하에서도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는 평가였죠. 유럽 기업들이 이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싶다는 요청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나왔어요. 니혼 게이자이 신문에서 한국 모델을 배워야 한다는 사설을 실었거든요.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한국의 대응 방식이 일본에게도 교훈이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중국의 반응은 더욱 적극적이었어요. 베이징 대학교 경제학과에서 한국의 경제 외교 모델에 대한 특별 강좌를 개설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정부와 기업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위기를 돌파한 사례로 분석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가장 상징적이었던 건 국제기구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에서 한국을 글로벌 공급망 혁신상 수상국으로 선정했다는 발표가 나온 거예요. 제재와 압박 속에서도 합법적이고 투명한 방법으로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한 모범 사례라는 평가였죠. 유엔 무역개발회의에서도 한국의 사례를 개발도상국들이 참고할 수 있는 모델로 소개했어요. 선진국의 일방적 압박에 굴복하지 않고 대안을 찾아낸 성공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국제적 인정을 받으면서 한국에 대한 신뢰가 더욱 높아졌어요. 브라질, 멕시코,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주요 신흥국들이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의 반응이었어요. 러시아에서 검증된 한국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대규모 에너지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들을 참여시키고 싶다는 제안을 해온 거죠.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한국은 믿을 수 있는 기술 파트너라고 공개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도 한국의 실용주의적 접근법을 배우고 싶다며 전략적 협력 확대를 제안했어요. 터키의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도 한국과 같은 독립적 외교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여전히 공식적인 정책 변화가 없었지만 내부적으로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월스트리트의 압박이 계속되고 있었고 조지아주를 비롯한 여러 주에서 경제적 손실이 가시화되고 있었거든요. 가장 극적이었던 건 일론 머스크의 추가 발언이었어요. 한국 없이는 전기차 혁명이 불가능하다. 정부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더욱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테슬라 주가도 한국과의 관계 악화로 인해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어요. 워렌 버핏도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에서 이는 미국 경제에 대한 자살행위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동맹국과의 관계를 이렇게 망가뜨리는 건 장기적으로 미국에게 큰 손실이라고 강조했어요. 실리콘밸리에서도 압박이 거세졌습니다.
구글, 애플, 아마존, 메타 등 빅테크 기업들의 최고 경영자들이 연명으로 백악관에 서한을 보냈어요. 글로벌 인재 확보에 차질이 생기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기술 경쟁력에 치명적이라는 내용이었죠. 국제 신용평가 기관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무디스가 미국의 기술 정책 불확실성이 신용 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도 글로벌 공급망 차질로 인한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을 검토한다고 발표했어요. 이런 모든 압력이 종합되면서 백악관 내부에서도 조용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국무부에서 한국 대사관에 비공식 접촉을 요청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상무부에서도 관계 개선 방안에 대한 내부 검토를 시작했다는 거였죠. 법무부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었어요. 일부 한국 기술자들에 대한 조건부 석방 검토가 시작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공식적인 발표는 없는 상태였어요. 한국 정부의 반응은 여전히 냉정했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행동이 없으면 어떤 협상도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말로만 하는 검토나 재검토는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었죠. 한국 기업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미국 정부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없으면 투자 재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어요. LG도 제도적 보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한국이 이미 미국 의존도를 대폭 줄였다는 점이었어요. 카자흐스탄을 통한 러시아 진출, 유럽과의 협력 확대, 중동 시장 개척 등으로 완전히 새로운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한 거였죠. 삼성전자의 경우 유럽과 아시아 시장에서의 매출 비중이 전체의 70%를 넘어섰어요. 현대차도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중동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았습니다. LG와 SK이노베이션도 유럽 배터리 시장에서 점유율을 크게 늘렸어요.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국 국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당당한 대한민국을 자랑스러워하는 목소리가 넘쳐났어요. 이제 우리도 진짜 선진국이 되었다는 댓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한국이 이렇게 멋있는 나라였구나라며 자국에 대한 자부심을 표현하는 글들이 많았습니다. 해외에서 공부하는 한국 유학생들도 조국이 자랑스럽다며 응원 메시지를 보냈어요. 기업인들의 반응도 달라졌어요. 이제 우리도 당당하게 글로벌 무대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는 거였죠. 중소기업들도 대기업들이 길을 만들어줘서 우리도 해외 진출이 쉬워졌다고 말했습니다. 학계에서도 한국 모델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졌어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 대학들에서 경제 외교와 공급망 다각화 강좌가 신설되었습니다. 해외에서도 한국의 사례를 배우려는 학자들이 늘어났어요. 언론들도 새로운 한국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당당한 외교의 원년이라는 사설을 실었고 중앙일보는 경제 강국에서 외교 강국으로라는 기획 시리즈를 연재했어요. 해외 언론들의 평가도 달라졌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국이 새로운 글로벌 리더로 부상하고 있다고 평가했어요. 월스트리트 저널도 한국의 경제 외교가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가장 상징적이었던 건 외교 관계의 변화였어요. 기존에는 미국 눈치를 보면서 조심스럽게 외교를 펼쳤다면 이제는 당당하게 한국의 국익을 추구하는 외교로 바뀐 거였죠. 독일, 프랑스, 일본 등과의 관계도 더욱 긴밀해졌어요. 이들 국가들이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인식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도 실용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면서 한국이 정말 갑이 되었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압박에 굴복하는 나라가 아니라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나라가 된 거였죠. 미국의 최고 협박이 최악의 수로 돌아오면서 한국이 진짜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한국은 위기를 수출하는 나라가 아니라
신뢰를 수출하는 나라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한국 모델을 배우고 싶어 하고 있어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한국의 지혜가 글로벌 스탠더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압박에 굴복하지 않고 합법적 대안을 찾아 돌파구를 만드는 것이라는 걸 한국이 몸소 보여준 거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한판 뒤집기였습니다. 갑이 된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